주말 아침을 열어주는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박노원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일상에서 발견하는 실용인문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오늘은 헤게모니라는 주제 들고 왔습니다. 헤게모니요? 예. 헤게모니란 권위와 지배를 의미하는 그리스 헤게모니아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예. 어떠한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어떤 한 집단이나 국가 문화가 다른 집단이나 국가 문화를 지배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주로 주도권이나 패권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예. 이러한 헤게모니는 누군가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권력과 비슷해 보이지만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디테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헤게모니 말이 좀 어려워서 그냥 주도권을 쥔다로 이제 저는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방송할 때 권력을 잡는다는 말, 네. 그리고 또 헤게모니를 쥔다는 말, 네. 비슷한 듯하지만 둘은 다르죠. 네. 어떻게 다릅니까? 네. 권력, 그러니까 영어로는 파워죠. 예. 권력은 기본적으로 타인을 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력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피지배 계급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방적인 강제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배력이 권력을 행사하면 피지배 계급에 속한 사람들은 억압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권력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저항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거든요. 반면에 헤게모니는 상대를 지배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헤게모니는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 지배 구조를 정당화합니다. 말하자면 헤게모니는 강제력과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말하자면 은밀한 지배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권력은 힘을 바탕으로 예. 통제하고 다스리는 일방적인 강제력. 네. 반대로 헤게모니는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현재 지배구조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힘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면 파워, 은밀하게 사용하면 헤게모니가 된다는 예, 얘기인가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지배한다라고 할 때 권력의 행사, 즉 강제력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예. 하지만 피지배 계급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낼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피지배 계급의 동의 없이 무작정 강제력만 행사하려 들면 피지배 계급이 똘똘 뭉쳐서 저항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처럼 강제의 측면과 동의의 측면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배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제만을 사용하는 지배 상태가 권력이라면 강제와 동의를 둘 다 적절히 사용하는 상태가 헤게모니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헤게모니는 이탈리아 사상가인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서 유명해진 개념인데요. 그는 헤게모니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헤게모니란 시민사회에서 지배계급이 지적 도덕적 지도력의 행사를 통해 창출하는 피지배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말한다. 그러니까 그람시는 서구 자본주의 지배수단이 강제력과 설득력으로 나뉘는데 이 강제력은 억압적인 수단을 통해서 설득력은 헤게모니를 통해서 각각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헤게모니는 설득을 통해 피지배 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통치 방법입니다. 지배를 받는 계급, 지배 당하는 계급의 자발적 동의를 끌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뭐 일방적 강제력보다 좀 더 세련된 방식의 지배 타입, 지배 방식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람시는 왜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노동자들과 농민들이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독재를 더 지지하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요. 그람시 이전까지는 지배와 피지배 관계는 지배자의 일방적인 억압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람시가 보기에
피지배계층의 반발은 좀 제한적이고 오히려 피지계급이 자발적으로 지배계급의 권력을 인정하는 경우로 많았다고 본 거예요. 자발적으로. 예. 네. 그래서 그람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헤게모니 행사의 특징은 강제와 동의의 결합이고 이 둘은 서로 보완한다. 즉 국가가 국민에게 강제 권력도 사용하지만 대중의 자발적 동의에 의한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가령 외환위기가 닥치자 국민들이 겁모으기 운동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행위는 강제에 의한 것일까요? 아니면 국민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봐야 될까요? 강제는 아니고 네. 일단 강제는 아니었죠. 예. 네. 뭐 자발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저는 자발적 근무기였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겁모으기 운동처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들이 권력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먼저 자기들이 나서서 희생정신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건 그 자체로는 가치 있고 숭고한 행위처럼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누군가가 그런 시도를 제안을 했고 대중이 거기에 동의한 결과거든요. 예. 그람시도 대중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는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중은 가장 광범위한 의미에서 스스로 조직하지 않고 눈에 띄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독립하지도 못한다. 지식인들 즉 조직자들과 지도자들이 없는 조직은 없다. 그러니까 그람시는 지배 피지배 계급의 관계는 대중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 특정한 역할을 하는 주체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근데 그 주체가 국가기구가 아니라 시민사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는 이런 시민사회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시민사회는 제재나 강제 의무 없이 작동하지만 집단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관습이나 사고의 행동 방식, 도덕들의 진화라는 형태로 객관적인 결과를 성취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먼저 나서서 강제 권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시민사회가 나서서 다수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때문에 자발적 복종이나 동의가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가가 강제로 시키느냐 시민사회가 나서서 움직이느냐 이 차이만 있다는 네, 그렇습니다. 이렇듯 이제 그람시는 지배관계에서 시민사회의 역할과 영향력에 주목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국가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에는 국가기구 그러니까 공식적인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하는데 국가는 강제력을 동원하여 질서를 유지하지만 네. 국민적 동의를 창출하는 역할은 시민사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람시는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질서가 국가를 매개로 공식화된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는 강제 권력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통해 대중의 동의를 이끌어내므로써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헤게모니가 자연스럽게 작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 국가는 공식적인 국가기구와 시민사회 즉 강제와 동의의 결합이고 상호 보완 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배 권력이 시민사회의 역할을 무시하고 강제력만으로 대중을 통치하려 들면 지배력 행사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심한 경우 대중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제 시민사회의 역할, 뭐 힘 이런 것이 많이 커졌다, 중요해졌다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죠. 예. 시민사회를 이끄는 주체는 누굽니까? 예. 시민사회는 말 그대로 개체인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집단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개인들이 단지 모였다고 해서 방향과 질서를 갖춘 집단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겠죠. 모든 집단에는 상부 구조에 그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질서를 부여할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데요. 네. 그람시는 시민사회의 질서와 방향을 부여하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봤습니다. 예. 이때 지식인이란 상아탑의 학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사람들의 의식, 관념, 사상 등 상부구조 영역을 담당하는 집단을 말하는데 주로 예술가나 작가, 철학자, 성직자 등이 그 유형에 속합니다. 한편 모든 지식인은 어떤 형태로건 계급적 배경이라는 걸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배계급에서도 지식인은 있고 노동계급에서도 지식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급의 지식인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계급의 집단의식을 결집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그람시는 이런 사람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속한 계급의 집단의식을 결집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 예,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유기적 지식인이라고 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기적 지식인이 없이는 시민사회에서 헤게모니적 질서가 창출될 수 없다고 본 거죠. 결국 유기적 지식인은 시민사회를 조직해서 계급의 집단 의지를 형성하고 집단 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이끌어냄으로써 헤게모니적 질서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뭐 맹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네. 얄궂다고 해야 될까요? 네. 계급마다 유기적 지식인이 있다면 또 이제 그들 간에도 헤게모니 쟁탈전, 주도권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인데요. 유기적 지식인 사이에도 헤게모니를 지는 싸움은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배 권력과 노선의 같은 유기적 지식인은 헤게모니를 통해 현재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현재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반면에 피지배 계급에 속한 유기적 지식인은 현 지배 체제의 모순이나 문제점을 고발하고 새로운 질서를 생성하기 위한 이른바 대항 헤게모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예컨대 국가가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를 발표하면 일단의 지식인들이 분석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지배계급 노선에 속한 지식인들은 주로 지지 성명을 보내죠. 반면에 반대편 노선에 속한 지식인들은 반대 성명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들 지식인의 판단에 따라 각 계급에 속한 대중의 생각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말하자면 유기적 지식인이 집단의 세계관과 의지를 형성하고 확대시킴으로써 집단 내부로는 구성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고 외부로는 헤게모니에 대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결국 싸움은 불가피한 것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죠? 사실 우리는 특정한 사회 이슈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을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흑한 날 싸움만 하는가 하면서 한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달리 생각하면 시민사회가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하죠. 결국 시민사회가 발달할수록 헤게모니를 잡기 위한 싸움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서 중요한 건 싸우느냐 아니냐 여부보다는 누구의 주장과 관점이 다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살피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울러 권력 지배 방식에는 강제력에 의존하는 지배와 시민사회 동의를 전제로 하는 헤게모니적 지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오늘도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